왜 나만 이렇게 짓말 피는 거야가? 그런데 설명할 수 없는 힘이군 날 붙잡고 있어가. 저는 산악지대 공장촌 외곽의 낡은 컨테이너 주택에서 자라났습니다. 집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좁고 춥고 어두운 곳이었죠. 철판으로 만들어진 벽은 여름에는 찜통처럼 뜨거워지고 겨울에는 냉동고처럼 차가워졌어요. 아버지는 야간 용해로에서 일하셨는데 늘 피곤에 찌들어 있었어요. 집에 돌아오시면 온몸에서 쇠냄새와 술냄새가 섞여 났습니다. 그 냄새는 저에게 공포의 신호였어요. 새벽 2시쯤 되면 아버지가 돌아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거우면서도 비틀거리는 그 소리에 온 가족이 긴장했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 현관에서 신발을 벗어던지는 소리, 그리고 곧이어 들려오는 투덜거림. 운이 좋으면 그냥 잠자리에 들어가시지만 운이 나쁘면 온 집안이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이 집에서 나 혼자 고생하고 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면 저는 이불을 머리 위까지 끌어올렸어요. 하지만 소리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향한 욕설과 원망이 끝없이 이어졌어요. 어머니는 집에서 봉제 일을 하며 근근히 살림을 꾸려나가셨습니다. 낡은 재봉틀 소리가 밤늦게까지 이어졌죠. 때로는 새벽까지도 계속되었어요. 어머니의 손은 늘 바늘에 찔린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손가락 끝마다 작은 상처와 굳은 살이 박혀 있었어요. 하지만 그 손으로 우리 가족의 구멍난 살림을 기워내고 계셨습니다. 엄마,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요? 어느 날 밤 조용히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어머니는 재봉틀에서 손을 떼지 않으면서 대답하셨습니다. 참아야지 뭘 어쩌겠니? 우리 같은 사람들은 참고 사는 거야.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참는 것이 숙명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어머니가 안타까웠습니다. 오빠는 동네에서 운동을 잘하는 모범생으로 유명했어요. 축구를 잘해서 시내 대회에서 상도 받고 성적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들의 칭찬을 한몸에 받는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죠. 아버지는 오빠 자랑을 하실 때만 웃음을 보이셨어요. 하지만 집안에서의 오빠는 전혀 달랐습니다. 아버지가 없을 때면 오빠의 눈빛이 이상하게 변했어요. 그 시선이 저를 따라다닐 때마다 온몸이 얼어붙는 기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관심인 줄 알았어요. 남매 사이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 시선의 의미를 알게 되었어요. 오빠가 저를 바라보는 눈에는 소유욕이 담겨 있었습니다. 너는 내 여동생이야. 누구든지 내 허락 없이는 내게 접근할 수 없어. 오빠가 한 말이었어요. 그때는 오빠가 저를 보호해 주려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깨달았죠. 그건 보호가 아니라 소유였다는 걸. 저는 조용하고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아이였어요. 친구들과 어울리기보다는 혼자서 노트에 그림을 그리거나 마음속 이야기를 적어두는 걸 좋아했습니다. 집안에서 자주 사라지곤 했는데 사실 숨어 있는 것이었어요. 창고 구석이나 옷장 뒤편 같은 곳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만큼은 마음이 편했어요. 색연필로 파란 하늘을 그리고 하얀 구름을 그렸습니다. 넓은 초원과 예쁜 집도 그렸어요. 그 집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하고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현실과는 정반대의 세상을 그렸던 거죠. 우리 집의 규칙은 단순했어요. 침묵과 복종, 질문은 불경으로 여겨졌고 의견을 말하는 것은 반항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아버지의 애정은 오빠에게만 향했어요. 저는 마치 계산 실수로 태어난 아이처럼 취급받았습니다. 왜 딸을 낳았을까? 딸은 키워봐야 남의 집 식구가 되는데. 아버지가 술에 취해 중얼거리는 말을 몇 번이고 들었어요. 그럴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시큰거렸습니다.
저도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건 아닌데 말이죠. 존재 자체가 죄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런 날이면 어머니도 한숨만 깊어졌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그 한숨 속에는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후회와 체념, 그리고 미안함까지. 방 한구석에 낡은 공책을 숨겨두고 마음을 기록했어요. 아무도 읽을 수 없는 그곳이 저의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때로는 그림을, 때로는 짧은 글을 적었어요. 행복했던 하루는 없었지만 그래도 살아있다는 증거를 남기고 싶었나 봅니다. 오늘도 오빠가 이상한 눈으로 봤다. 무서워. 아버지가 또 화를 내셨다. 어머니가 울었다. 학교에서 그림을 칭찬받았는데 집에서는 말할 수 없다. 짧은 문장들이지만 그때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그 공책만이 저의 진짜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우리 가족이 단단하다고 칭찬했어요. 아버지는 성실한 노동자, 오빠는 모범생, 어머니는 내조를 잘하는 아내.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는 가정이었죠. 하지만 문 안쪽의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드는 겨울 같았어요. 이웃들이 부러워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씁쓸했습니다. 정말 알고 있다면 과연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었어요.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말한다고 해서 믿어줄 사람도 없었고 오히려 더 큰 화를 불러올 뿐이었거든요. 어머니는 위험을 감지하면서도 눈을 감는 법을 터득하셨습니다. 보고 싶지 않은 것은 보지 않고 듣고 싶지 않은 것은 듣지 않으려 애쓰셨어요. 그것이 어머니가 버티는 방법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에게는 더 큰 외로움이었습니다. 어머니도 피해자라는 걸 알았지만 그래도 저를 보호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어머니 자신도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저를 지킬 여력은 없으셨던 거죠. 밤마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를 세며 잠을 미뤘어요. 아버지의 무거운 발걸음, 오빠의 조심스럽지만 섬뜩한 발소리. 각각의 리듬을 외워두는 것이 생존의 기술이었습니다. 언제 문이 열릴지, 언제 피해야 할지 미리 알 수 있었거든요. 아버지의 발소리는 무거우면서도 불규칙했어요. 술에 취한 정도에 따라 리듬이 달라졌습니다. 오빠의 발소리는 달랐어요. 조용하지만 의도적이었습니다. 들키지 않으려고 애쓰는 발소리였죠. 학교에서 받는 작은 칭찬들도 집에 들어오면 곧바로 지워졌어요. 그림을 잘 그린다고 선생님이 칭찬해 주셔도 집에서는 그런 것 배워서 뭐 하냐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점점 자신감이 사라져 갔어요. 예술 같은 거에서 밥 먹고 살 수 있냐? 현실을 봐라. 아버지의 말이었어요. 꿈 같은 건 사치라고 하셨습니다. 그저 시키는 대로 하고 조용히 살면 되는 거라고요. 주말이 되면 공장 소음이 멈춰서 좋을 것 같지만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아버지가 하루 종일 집에 계시거든요. 술을 더 많이 드시고 화를 더 자주 내셨습니다. 그런 날이면 온 가족이 숨을 죽이고 지내야 했어요. 평일에는 아버지가 일하러 가시면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였는데 주말에는 그런 여유도 없었습니다. 온종일 눈치를 보며 지냈어요. 오빠의 시선이 점점 이상해져 갔어요. 처음에는 그냥 관심 정도였다면 나중에는 소유욕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저를 자신의 것으로 여기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그 시선을 피하려고 몸을 가리는 옷만 골라 입었습니다. 몸이 자라면서 오빠의 시선은 더욱 노골적이 되었어요. 이제는 숨기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행동했어요. 겹겹의 침묵으로 자신을 덮었어요. 말을 하지 않으면,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안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또 다른 감옥이었어요.
말할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손등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 굳은 살은 말하지 못한 시간들의 지도 같았어요. 얼마나 많은 고생을, 얼마나 많은 참음을 견뎌오셨는지 그 손에 다 적혀 있었습니다. 가끔 그 손을 보며 울컥했어요. 아버지는 가부장이라는 낡은 갑옷을 입고 계셨어요. 술 기운으로 그 갑옷을 더욱 단단히 했습니다. 자신이 이 집의 왕이라고 모든 것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믿고 계셨어요. 그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집 천장에는 물이 새는 얼룩이 있었습니다. 비가 올 때마다 그 얼룩이 조금씩 커져갔어요. 마치 우리 집의 균열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은 썩어가고 있다는 걸 말이죠. 그 얼룩을 보며 우리 집의 미래를 짐작할 수 있었어요. 그 균열을 바라보며 상상했어요. 저 틈으로 바람이 들어와 저를 어디론가 데려가 주기를. 자유로운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그 상상이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현실은 절망적이어도 상상 속에서만큼은 자유로울 수 있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 상상이 훗날 진짜 탈출의 길을 찾는데 도움이 될 줄은. 희망을 품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도 그때는 몰랐습니다.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생존의 열쇠였어요. 집이라는 이름의 첫 감옥에서 저는 조금씩 꿈을 키우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이곳을 벗어날 거라는 작은 희망을. 그 희망만이 저를 지켜주는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아주 작고 희미한 빛이었지만 그 빛이 없었다면 저는 버틸 수 없었을 거예요. 제가 15살이 되면서 몸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와 함께 집안의 분위기도 더욱 무거워졌어요. 오빠의 시선은 이제 노골적으로 제 몸을 훑었고 아버지는 저를 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이제 조심해야 할 나이구나. 아버지가 중얼거리듯 하신 말씀이었어요.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지는 않으셨지만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저를 위한 걱정이 아니라 집안의 평판을 위한 경계였어요. 오빠는 보호를 가장한 통제를 시작했습니다. 학교 오고 가는 길을 확인하고 친구들과의 만남을 제한했어요. 처음에는 언니를 챙기는 오빠의 모습으로 보였지만 점점 그 의도가 다르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너 오늘 누구랑 같이 왔어? 남자애들이랑 이야기하는 거 봤는데? 오빠가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가 많아졌어요. 반 친구들과 평범한 대화를 나누는 것조차 감시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친구들도 점점 어색해했어요. 오빠가 왜 맨날 따라다녀? 좀 이상하지 않아? 친한 친구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을 때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설명할 수도 없었고 설명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집에서는 씻는 시간과 잠드는 시간을 제 마음대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오빠가 없을 때를 골라서 움직였어요. 하지만 오빠는 제 패턴을 금세 파악했습니다. 마치 사냥꾼이 먹잇감을 관찰하듯이 말이에요. 어느 날 밤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복도에 오빠가 서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빛이 번뜩이는 게 보였어요. 왜 이런 시간에 돌아다녀? 위험하잖아.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숨겨진 위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려 했어요. 하지만 오빠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언니랑 이야기 좀 하자. 그의 소나기가 점점 세져갔어요. 저는 힘껏 팔을 빼내고 방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부터 방문에 자물쇠를 달았어요. 하지만 며칠 뒤 그 자물쇠는 부서져 있었습니다. 누가 부쉈어요? 어머니께 물어봤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돌리셨어요. 모르겠다. 아마 낡아서 그런 모양이야.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무서워하고 계시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 무렵부터 어머니의 행동이 이상해졌습니다. 약국에서 뭔가를 사오시곤 했는데 영수증을 즉시 찢어서 버리셨어요. 어머니의 얼굴에도 가끔 멍이 보였는데 화장으로 가리려고 애쓰셨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조심스럽게 물어봤지만 어머니는 괜찮다고만 하셨어요. 하지만 그 괜찮다는 말 속에서 절망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웃들은 여전히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끝까지 하지 않았어요.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면서도 깊이 파고들려 하지 않았습니다. 모른 척하는 것이 편했을 거예요. 요즘 얼굴이 안 좋구나.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나? 동네 아주머니가 말씀하셨을 때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정말 이유를 말한다면 믿어주실까요? 아니면 오히려 저를 이상한 아이로 볼까요? 제가 쓰던 노트의 내용이 점점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림과 시 같은 것들을 적었는데 이제는 짧고 단호한 문장들이 늘어났어요. 오늘 오빠가 또 따라왔다. 피해야 한다. 자물쇠가 부서져 있었다. 누가 그랬을까? 어머니 얼굴에 멍이 있었다. 날짜도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매일매일 뭔가 기록할 일이 생겼거든요. 그 노트는 제 유일한 증인이자 친구였어요. 학교 보건실을 자주 찾게 되었습니다. 두통이 있다거나 배가 아프다는 핑계로요. 보건 선생님은 저를 기억하셨어요. 또 왔구나. 요즘 자주 아픈 것 같은데 집에서 밥은 잘 챙겨 먹니? 선생님의 눈빛에서 걱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밥을 잘 못 먹어서 그런 것 같다고만 대답했어요. 체육 시간이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달리기도 잘하고 운동을 좋아했는데 갑자기 체력이 떨어졌어요. 체육 선생님이 이상하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성적표에 체력 점수가 많이 떨어졌네. 운동을 안 하나? 정말 이유를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밤마다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스트레스 때문에 밥맛이 없다는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집에 있는 시간이 점점 무서워졌습니다. 창고 뒤편으로 숨어서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그곳에는 작은 틈이 있어서 바깥빛이 들어왔습니다. 그 빛을 바라보며 호흡을 가다듬었어요. 아버지의 화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집안의 모든 불편한 일들이 제 탓이 되었어요. 밥이 짜면 제 탓, 날씨가 나쁘면 제 탓, 오빠 성적이 떨어져도 제 탓이었습니다. 집안에 저런 애가 있으니까 기가 죽는 거야. 아버지가 소리치실 때마다 움츠러들었어요. 제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집안에 불행을 가져온다는 것 같았습니다. 오빠는 바깥에서 칭찬을 받을수록 집에서는 더욱 잔혹해졌습니다. 밖에서는 모범적인 형이었지만 집에서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 이중성이 더욱 무서웠습니다. 어느 날 밤 오빠가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잠든 척했지만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자는 거 아는데 왜 잠든 척해? 오빠의 목소리가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은 채 움직이지 않았어요. 언니, 나한테만은 솔직해야 해. 우리는 가족이잖아. 그의 손이 제 어깨에 닿았을 때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나가줘요.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컸어요. 오빠는 놀란 듯 뒤로 물러났습니다. 왜 이래? 나는 그냥 나가달라고요. 그때 어머니가 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오빠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대답했습니다. 언니가 악몽을 꿔서 깨운 것 같아요. 괜찮냐고 물어본 건데. 어머니는 오빠의 말을 믿으셨어요. 아니면 믿는 척 하셨을 수도 있고요. 그래, 그럼 이제 각자 방으로 가거라. 그 밤부터 저는 잠들 때 의자를 문 앞에 갖다 놓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방어책이었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나았어요. 어머니와의 대화는 점점 조용한 사과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계셨지만 막을 힘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계속 미안해 하셨습니다. 엄마가 힘이 없어서 미안하다. 어머니가 혼자 중얼거리시는 말을 들었을 때 저도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를 탓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도 피해자였으니까요. 밤은 점점 길어지고 새벽은 더디게 다가왔습니다. 잠들기까지의 시간이 가장 무서웠어요. 모든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긴장해야 했습니다. 그 무렵부터 자신을 탓하는 마음과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나? 내가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그런 생각을 지우려고 노력했습니다. 노트에 그런 문장들을 적고는 검은 펜으로 지워버렸어요. 자책은 독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거든요. 증거는 계속 몸에 쌓여갔지만 그것을 말로 표현할 길은 막혀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리고 말한다고 해서 믿어줄 사람이 있을지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달력을 보며 날짜를 세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는 아니었지만 시간의 흐름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언젠가는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희망을 품고 있었던 것 같아요. 거울 앞에 서면 낯선 사람이 보였습니다. 예전의 밝은 눈빛은 사라지고 늘 경계하는 표정이 굳어져 있었어요. 어깨도 움츠러들어서 더욱 작아 보였습니다. 집 바닥에 삐걱이는 소리를 모두 외워버렸어요. 어느 부분을 밟으면 소리가 나는지, 어떻게 걸어야 조용히 움직일 수 있는지, 그것이 생존의 기술이었습니다. 균열은 이제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커져 있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입 밖으로 내지 않았어요. 침묵의 공모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을 거예요. 그 희망만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16살이 되던 해봄, 제 몸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침마다 몰려오는 메스꺼움이 그 시작이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나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학교 급식 냄새만 맡아도 토할 것 같았습니다. 친구들은 제가 편식한다고 생각했어요. 급식 당번을 할 때마다 힘들었지만 진짜 이유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말라가? 밥도 안 먹고. 같은 반 친구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을 때 그냥 입맛이 없다고 대답했어요. 사실 입맛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요. 집에서는 헐거운 옷으로 몸을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낡은 작업복이나 어머니의 큰 외투를 빌려 입었어요. 다행히 계절이 선선해져서 두꺼운 옷을 입는 게 자연스러웠습니다. 공장 기숙사에서 일하는 언니가 준 오래된 옷들이 새로운 방패가 되었어요. 몸의 변화를 숨기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언니는 저보다 덩치가 컸거든요. 노트에는 숫자, 계산이 늘어났습니다. 날짜를 세어보고 돈을 계산하고 가능성을 따져보는 숫자들이었어요. 그 계산이 가져다 주는 결과는 항상 공포였습니다.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분명해졌습니다.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을 만큼요. 약국에 들어가는 것도 무서웠습니다. 동네가 작아서 모든 사람이 서로를 알거든요. 약사 아저씨가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뭘 사러 왔니? 그냥 감기약이요. 거짓말을 하면서도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약사 아저씨의 시선이 오래 머물렀어요. 영수증은 받자마자 찢어서 버렸습니다. 흔적을 남길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행동 자체가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눈빛으로만 사실을 확인하셨습니다. 말로는 하지 않으셨지만 어머니의 눈에서 절망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체념도요. 엄마, 한 번은 말을 걸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돌리셨어요. 아무 일 없다. 아무 일도 없어. 입술로는 부정하시면서도 손은 떨고 계셨어요. 아버지는 동네 소문을 몹시 경계하셨습니다. 누군가 뭔가 이상한 눈으로 보는 것 같으면 화를 내셨어요. 그 분노의 대상은 언제나 저였습니다. 내가 뭔 짓을 했길래 사람들이 이상하게 봐. 저는 아무것도. 입 다물어. 내 때문에 우리 가족 망신당하는 거야. 아버지의 분노는 점점 커져만 갔어요. 동네에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 살아오신 자존심이 상한 거죠. 그 무렵부터 작은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용돈을 아끼고 학교에서 주는 급식비 잔돈을 모았어요. 바늘기로 실을 꿰듯 한 푼 한 푼 모았습니다. 동사무소 게시판에 자주 들렀어요. 구인 광고를 살펴보며 어떤 일자리가 있는지 파악했습니다. 미성년자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도시에 있는 여성 쉼터에 대한 정보도 찾아봤습니다. 도서관에서 몰래 조사했어요. 주소를 노트 뒤편에 작게 적어뒀습니다. 밤마다 집 목록을 만들고 지우기를 반복했습니다. 무엇을 가져가야 할지, 무엇을 포기해야 할지, 생존에 꼭 필요한 것들만 추려냈어요. 분유값과 차비가 계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한지 계산하면 할수록 절망스러웠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빠의 행동은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이제는 숨기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마치 기정사실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이제 도망갈 곳도 없잖아. 순순히 받아들여. 오빠가 한 말이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욱 강한 의지도 생겼어요. 집 밖의 공기를 오래 마시며 힘을 모았습니다.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와 산냄새가 섞인 공기였지만 그래도 집 안보다는 나았어요. 소문은 이미 동네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실과는 다르게 왜곡되어 돌았어요. 모든 책임이 저에게 돌아왔습니다.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부모 속만 썩이고. 동네 아주머니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진실을 모르는 사람들의 편견이었지만 그래도 상처가 되었습니다. 학교는 결국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만큼 변화가 드러났거든요. 선생님들은 아쉬워하셨지만 강요하지는 않으셨어요. 공부는 언제든지 다시 할 수 있어. 건강이 먼저야. 담임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이었어요. 선생님도 상황을 어느 정도 짐작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배움은 이제 혼자서 해야 했습니다. 도서관에서 빌린 책들을 숨은 시간에 읽었어요. 교과서 대신 생존에 필요한 지식들을 익혔습니다.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도시 소식은 다른 세계 이야기 같았어요. 거기에는 희망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적어도 이곳보다는 나을 거라고 믿었어요. 몸 안에서 자라는 작은 생명의 심장 소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신기하면서도 두려웠어요. 이 아이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자신을 비난하는 마음과의 싸움이 계속되었어요. 내가 잘못했나? 내가 더 조심했어야 했나? 하는 생각들이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들을 노트에서 지워버렸어요. 검은 펜으로 굵게 선을 그어가며 지웠습니다. 자책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거든요. 대신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살아남을지, 어떻게 이 아이를 지킬지, 구체적인 계획이 희망을 주었어요. 변화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만큼 드러났습니다. 이제 행동해야 할 때가 왔어요. 더 늦기 전에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숨김의 한계에 다다랐지만
동시에 새로운 출발의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두려웠지만 용기를 내기로 했어요. 저와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말입니다. 봄이 깊어가던 어느 새벽 드디어 결심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첫 차 시간표를 달달 외워뒀고 작은 가방에 필요한 것들을 챙겨뒀어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이번이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새벽 5시 모든 가족이 깊이 잠든 시간이었어요. 발소리를 죽이며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현관까지의 거리가 그렇게 멀게 느껴질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대문 앞에서 걸음이 멈췄습니다.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왔거든요. 정말 이래도 될까? 밖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그 순간의 망설임이 치명적이었습니다.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아버지가 서 계셨습니다. 어디 가려고?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위협적이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방까지 챙겨서 어디 가려고 했어? 아버지가 제 가방을 빼앗으셨어요. 그 안에 있던 옷가지들과 작은 돈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이런 짓을 하고 있었구나. 집안 망신시키려고. 그날의 폭력은 경고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경고는 더 큰 감금으로 이어졌어요. 집안의 모든 열쇠가 아버지의 허리띠 옆에 매달렸습니다. 당분간은 집에서만 지내거라. 밖에 나가면 안 돼. 완전한 감금이었어요. 창문도 안쪽에서만 열리도록 고쳐졌습니다. 저는 진짜 감옥에 갇힌 셈이었어요. 실패의 충격이 컸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창문 틈의 크기를 재보고 다른 출구가 있는지 살펴봤어요. 벽에 작은 균열이 있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작은 희망이 나타났습니다. 이웃 동네 보건진료소의 간호사 선생님이었어요. 어느 날 집 앞을 지나가시다가 창문 너머로 저를 보셨습니다. 간호사 선생님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것을 읽을 수 있었어요.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전문적인 관찰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사람을 돌보는 일을 해오신 분의 직감이었겠죠. 며칠 뒤 어머니가 장을 보러 나가신 사이에 간호사 선생님이 조용히 찾아오셨어요. 창문을 통해 작은 쪽지를 건네주셨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병원 정보와 상담 전화번호입니다. 그 쪽지에는 여성 긴급 전화와 지역 상담센터 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처음으로 외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구청 사회복지사의 전화번호도 벽지 뒤편에 숨겨뒀어요. 언젠가 꼭 필요한 순간이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무렵 집에는 분유 상자들이 하나둘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기부해 준 것들이었어요. 동네 사람들의 선이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이 드러났다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오빠는 그 분유 상자를 보며 만족스러워했어요. 마치 자신의 성과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이제 준비는 다 됐네. 내가 책임질게. 그의 말을 들으며 소름이 돋았어요. 책임진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너무 잘 알았거든요. 하지만 아기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실패한 경험을 바탕으로 더 정교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기의 잠든 호흡을 상상하며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둘이서 탈출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했어요. 더 어려워졌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동네 서점 주인 아저씨가 의외의 도움을 주셨어요. 중고 가방을 팔고 있었는데 값을 많이 깎아주셨습니다. 학생이 쓸 거면 싸게 줄게. 공부 열심히 해라. 아저씨도 뭔가 사정이 있다는 걸 눈치채고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가방은 나중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시장의 좌판 아주머니도 친절하셨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지름길을 알려주셨습니다.
큰 길로 가지 말고 뒷골목으로 가면 훨씬 빨라. 새벽에는 특히 그쪽이 안전해. 작은 정보였지만 소중했어요. 언젠가 그 길이 생명줄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행동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말씀은 하지 않으셨지만 제 옷가지를 더 깊이 접어서 넣어두셨어요. 마치 언젠가 필요할 때를 대비하는 것처럼요. 오랫동안 눈을 감아왔던 어머니의 손끝에서 조용한 반항이 시작되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도와주지는 못하셨지만 방해하지도 않으셨어요. 실패의 기억이 두 번째 시도를 더욱 정교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기로 했어요. 기회가 오면 즉시 행동에 옮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위험 신호들을 목록화했습니다. 아버지의 술 마시는 패턴, 오빠의 외출 시간, 어머니의 장 보러 가는 날, 모든 변수를 계산했어요. 분할 보관과 위장 포장 같은 기술도 터득했습니다. 짐을 여러 곳에 나누어 숨겨뒀고 평범한 물건 사이에 중요한 것들을 끼워 넣었어요. 연대의 손길은 크지 않았지만 정확했습니다. 간호사 선생님, 서점 아저씨, 시장 아주머니 모두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도움의 의지를 보여주셨어요. 다음 기회를 기다리며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어요. 새벽의 그림자가 전보다 덜 두려워졌습니다. 희망이 생겼고 계획이 섰고 도움을 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기회만 기다리면 되었어요. 그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여름이 시작되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공장에서 큰 사고가 발생했거든요. 아버지가 작업 중에 쇳물에 화상을 입으셨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한동안 일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병원에 입원하시면서 집안의 권력 구조가 잠시 느슨해졌습니다. 그동안 아버지의 권위로 유지되던 통제가 약해진 거죠. 저에게는 천재일우의 기회였어요. 오빠도 아버지 병문안과 바깥 일들로 집을 비우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동네에서의 체면을 유지해야 했고 아버지가 없는 동안 집안의 대들보 역할을 해야 했거든요. 어머니는 그 시간 동안 부엌에서 오래 서성이셨어요. 무언가 결심을 하려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어머니가 처음으로 침묵을 깨셨어요. 너도 이제 준비해야 할 것 같구나.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속에서 단호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어머니, 엄마는 힘이 없어서 너를 지켜주지 못했다. 미안하다.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작은 봉투 하나를 제게 건네주셨습니다. 이거라도 가져가거라. 많지는 않지만 봉투 안에는 어머니가 몰래 모아두신 돈이 들어 있었어요. 그리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어머니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지역 성당의 봉사자분도 조심스럽게 도움을 주셨어요. 미혼모 지원 시설에 대한 정보와 도움 신청서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용기야. 그분의 말씀이 큰 위로가 되었어요. 어느 날 아침 현관 틈으로 익명의 봉투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안에는 후원금과 함께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어요. 힘내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누가 보낸 건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따뜻한 마음이 전해져 왔어요. 세상에는 선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버스 환승 지점과 쉼터 위치를 머릿속으로 완벽하게 외웠습니다. 지도책을 보며 여러 경로를 시뮬레이션 했어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대안 경로도 준비했습니다. 아기의 예방접종 기록과 필요한 서류들도 미리 챙겨뒀어요. 나중에 어디서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폐공장 담장을 넘는 위험한 방법 대신 정당한 방법을 택하기로 했어요. 도심으로 가는 완행버스를 이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새벽 4시, 온 세상이 고요한 시간이었어요. 거리에는 순찰차의 불빛만 가끔 어른거렸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메고 조용히 집을 나섰어요. 어머니가 문가에 서서 마지막으로 고개를 끄덕이는 걸 보았습니다. 잘 가거라. 몸 조심해. 어머니의 작은 목소리가 등 뒤로 들려왔어요. 돌아보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의 길이 이렇게 길게 느껴질 줄 몰랐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누가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성공한 거였어요. 첫 차 버스가 도착했을 때의 기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운전기사 아저씨가 친절하게 인사해 주셨어요. 일찍 나서네. 어디까지 가? 시내까지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버스 안에서 차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벽 안개가 길의 경계를 흐리게 만들었지만 저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상징처럼 보였어요. 뱃속의 아이는 낯선 흔들림 속에서도 조용했습니다. 마치 엄마의 결정을 이해하고 응원하는 것 같았어요. 주머니 속 봉투는 가벼웠지만 그 안에 담긴 희망은 무거웠습니다. 어머니의 마음과 여러 사람들의 선의가 함께 들어 있었거든요. 도시가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보다는 기대감이 더 컸어요. 드디어 자유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운전기사 아저씨가 종점 근처에서 안전한 하차 지점을 알려주셨어요. 여기서 내리면 걸어서 금방이야. 조심해서 가. 친절한 말씀에 고개를 숙여 인사드렸습니다. 쉼터 문은 생각보다 조용히 열렸어요. 담당자분이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힘들었겠어요. 이제 안전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긴장이 풀리며 눈물이 났어요. 정말로 안전한 곳에 왔다는 실감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이름을 적을 때의 기분도 특별했어요. 낡은 이름을 접어넣고 다른 성을 올렸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의식 같았어요. 도움을 받기 위한 절차는 길었지만 절망보다는 훨씬 짧았습니다. 서류를 작성하고 상담을 받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나갔어요. 열려있던 작은 문틈이 이제 확실한 문으로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숨어 지낼 필요가 없었어요. 당당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고 그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자유는 생각했던 것과 달랐어요. 화려하거나 극적이지 않았지만 조용하고 확실했습니다. 이제 제 삶의 주인은 저 자신이었어요. 새로운 도시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공공급식 센터에서 조리 보조 일을 하게 되었어요. 첫 급여를 받았을 때의 기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 노동의 대가로 받은 정당한 돈이었거든요. 일은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었어요. 어르신들과 어려운 분들에게 따뜻한 밥을 대접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도 도움을 받는 입장이면서 동시에 누군가를 돕고 있다는 것이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동료 언니가 퇴근하며 건네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이는 공동 보육실에서 다른 이름의 세상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태어난 지 몇 개월 되지 않았지만 벌써 밝은 미소를 지을 줄 알았습니다. 그 미소를 볼 때마다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작은 월세방을 구했습니다. 창문이 2개나 되는 방이었어요. 아침 햇살과 저녁 노을이 규칙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집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자연스러운 빛이었어요. 벽에는 하루 일정표를 붙이고 냉장고에는 예산표를 자석으로 고정했습니다. 제 삶을 제가 계획하고 관리한다는 게 이렇게 뿌듯할 줄 몰랐어요. 야간 문해교실에 등록했습니다. 학교를 중도에 그만둔 아쉬움을 달래고 싶었어요. 글과 숫자의 빈칸을 하나씩 채워나가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공부하려는 의지가 대단하네요.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오랜만에 듣는 진심 어린 칭찬이었어요. 주말에는 벼룩시장을 다녔습니다. 중고 유모차와 육아용품, 아이 책들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었어요. 새 것을 살 형편은 안 되었지만 알뜰하게 생활하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런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이 몇 달간 지속되었어요. 처음으로 안정감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저녁 집 앞에 낯익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오빠 민호였습니다. 오래 찾았다. 그는 낮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 웃음 속에는 승리감과 위협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어떻게 너 같은 애가 어디 숨어 있을지 뻔하지. 조금만 수소문하면 금방 찾을 수 있어. 오빠는 제가 일하는 곳까지 알고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을 통해 정보를 수집한 것 같았습니다. 넌 어디로 숨든 결국 내 것이다. 그 말은 차가운 쇠사슬처럼 느껴졌어요. 자유롭다고 생각했던 순간들이 모두 착각이었다는 것처럼요. 하지만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공포 속에서도 아이를 품고 눈빛을 굳혔어요. 도망치기보다는 맞서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신과는 상관없어요. 돌아가세요.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단호했어요. 오빠는 놀란 듯 했지만 곧 비웃었습니다. 바뀐 게 없네. 여전히 착각하고 있어. 그날부터 위협이 시작되었어요. 휴대폰으로 협박 전화가 걸려오고 집 앞에 이상한 쪽지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것을 기록했어요. 휴대폰 녹음 기능으로 그의 위협을 그대로 담아냈습니다.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쉼터에서 배웠거든요. 증거가 있어야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상담사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이 떠올랐어요. 쓰레기 봉투 속에서 발견한 협박 쪽지들도 모두 봉투에 넣어 보관했습니다. 무서웠지만 침착하게 대응했어요. 이웃들도 낯선 남자가 계속 서성거리는 것을 기억해 주셔서 증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게 큰 힘이 되었어요. 쉼터에서 알게 된 윤 선생님이 즉시 법률지원단체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런 일은 혼자 해결하려 하면 안 돼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해요. 선생님의 조언에 따라 윤 선생님과 사회복지사의 도움으로 본격적인 법적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변호사님을 만나는 날 손에 땀이 날 정도로 긴장했어요. 하지만 변호사님은 생각보다 따뜻하고 든든한 분이셨습니다. 이런 일을 겪느라 정말 힘들었겠어요. 이제 법이 당신을 보호할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안도의 눈물이 흘렀어요. 아이는 이 모든 긴장 속에서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낯선 상황들 속에서도 묵묵히 제 손을 잡아주는 것 같았어요. 그 작은 손의 온기가 제게 힘을 주었습니다. 법정에 서는 날이 왔습니다. 오빠는 정장을 차려입고 나타났어요. 겉보기에는 점잖고 성실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과거의 저라면 그런 모습에 위축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여동생을 걱정해서 찾아간 것뿐입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오빠는 법정에서 거짓말과 위선을 늘어놓았습니다. 자신은 걱정하는 오빠일 뿐이고 제가 오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녹음된 협박 파일을 재생했을 때 법정의 분위기가 바뀌는 걸 느꼈어요. 넌 어디로 숨든 결국 내 것이다. 오빠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이었어요. 협박 쪽지들과 이웃들의 증언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 사람의 일관된 증언이 오빠의 거짓말을 무너뜨렸어요. 판사님의 망치가 울리자 마침내 공포의 족쇄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졌고 위반 시 처벌받는다는 경고도 있었어요. 이제 안전해졌어요. 변호사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해 주셨을 때 제 떨리던 심장이 해방의 박동으로 바뀌는 걸 느꼈습니다. 며칠 뒤 골목에서 우연히 오빠와 마주쳤을 때가 진짜 시험이었어요. 예전 같으면 도망쳤겠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넌 이제 내 삶에 개입할 권리가 없어. 제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두려움보다는 분노가 앞섰습니다. 오빠는 뭔가 말하려 했지만 법적 조치의 무게를 느꼈는지 입을 다물었어요. 그의 발걸음은 힘없이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그림자가 흩어진 자리에는 시원한 새벽 바람만 남았어요. 진짜 자유의 바람이었습니다. 쉼터와 직장 사람들이 축제라도 하듯 제 승리를 함께 기뻐해 주셨어요. 혼자 싸운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이뤄낸 승리였습니다. 정말 잘 견뎠어요. 이제 진짜 새 시작이에요. 윤 선생님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의 웃음소리가 광장의 종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어떤 그림자도 없었어요. 순수하고 맑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담긴 웃음이었습니다. 넌 드디어 내 세계를 얻었다. 윤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이 가슴 깊이 새겨졌어요. 정말로 제 세계를 갖게 된 기분이었습니다. 이웃들은 따뜻한 밥과 반찬을 나누며 축하해 주셨어요.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진 관계가 진짜 가족이었어요. 그날의 사진에는 새로운 혈연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택한 가족들, 서로를 지켜주기로 약속한 사람들의 따뜻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생존자가 되었고 무엇보다 제 아이의 보호자가 되었어요. 누군가를 지켜줄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안전해요? 아이가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물어온 질문이었어요. 저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 정말 안전해. 처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대답할 수 있었어요. 공포는 완전히 끝났고 자유는 확실해졌습니다. 법의 보호를 받고 있고 든든한 공동체가 있고 무엇보다 제 안에 싸울 힘이 생겼어요. 그렇게 제 삶은 진짜 주인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었고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었어요. 제 선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승리의 기쁨보다 더 큰 건 안정감이었어요. 이제 밤에 문소리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발소리를 세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어요. 세월이 흘러 아이는 어느새 성인이 되어 자기만의 삶을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대학에 진학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 건강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입니다. 저는 이제 60대 중반이 되었어요. 노년의 일과로 지역 문화센터의 글쓰기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려는 마음이었는데 점점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었어요. 오래전 숨겨두었던 노트를 꺼내 읽어보니 새로운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때의 절망과 두려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혼자만의 짐이 아니었어요. 이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게 어떨까요? 글쓰기 모임 선생님이 제안해 주셨을 때 처음에는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같은 아픔을 겪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쓴 글에서는 상처의 세목을 나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구조적인 문제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적었어요.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사회의 문제로 바라보는 시각을 담으려고 했습니다. 평범한 이웃들의 작은 도움이 어떻게 생존의 길을 만들었는지 구체적으로 증언했습니다. 간호사 선생님의 쪽지, 서점 아저씨의 친절,
시장 아주머니의 정보. 그 모든 것들이 기적을 만든 요소들이었어요. 법과 제도의 문턱을 낮추는 정보들도 부록처럼 정리해서 넣었습니다.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었어요. 이런 정보가 있었다면 더 빨리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글을 읽어본 다른 분이 해주신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더욱 정확하고 자세하게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등장인물들은 실명 대신 역할로만 표기했어요. 개인에 대한 복수가 목적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의 해결이 목적이었거든요. 제 아이는 여전히 밝고 선하며 건강한 사람으로 자라났어요. 과거의 상처가 대물림되지 않았다는 게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엄마가 용기 있게 선택해줘서 고마워. 아이가 성인이 된 후에 해준 말이었어요. 제가 내린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을 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모든 진실을 강요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알고 싶어 할 때 알려주되 상처를 대물림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을 유지했어요. 그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글을 쓰면서 깨달은 것은 기적의 정의였어요. 기적은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일상의 선한 선택들이 누적된 결과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새벽 버스의 빈 좌석, 낯선 이의 따뜻한 쪽지, 보건소 대기표까지 모든 것이 기적의 조각들이었어요. 혼자서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해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스스로 이름을 정한 날이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때부터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되었거든요.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하지만 두려움을 다루는 기술이 생겼습니다. 도망치지 않고 대면하는 법, 도움을 요청하는 법, 연대하는 법을 배웠어요. 이제 저는 다른 이들을 위해 안전 계획서와 자원 목록을 만들어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일이에요. 당신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거예요. 출판사 편집자가 해주신 말씀이었어요. 기록의 마지막 장은 다음 사람을 위한 길찾기 표식으로 남겼습니다.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더 쉽게 도움을 찾을 수 있도록요. 집이라는 단어를 다시 배웠어요. 이제 집은 따뜻하고 안전한 공간의 의미로 자리 잡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곳이에요. 생존은 시작이었고 회복은 과정이었으며 존엄은 결과였습니다. 모든 사람은 존엄하게 살 권리가 있다는 걸 배웠어요. 과거의 주소는 닫혔고 현재의 창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햇빛이 자유롭게 들어오고 바람이 상쾌하게 불어와요. 제 삶 자체가 증거가 되어 침묵의 체제를 흔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용기 있는 선택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게 작은 선택들의 반복이 결국 기적이 되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희망, 도움을 주고받으며 만들어진 연대, 그리고 끝내 찾아온 자유. 모든 것이 소중한 기적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먼 곳의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있어요. 작은 관심과 따뜻한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를 보듬고 지켜주는 마음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